우리는 8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달러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변한다면 이 고정관념이 바뀔 수 있는 거에 대한 질문들은 계속해서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무엇보다 빠르게 변하는 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가 어때야 돼요? 무조건 흑자나야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무역수지가 어떻죠? 적자예요. 근데 미국이 왜 안 망했을까? 얘네는 물건을 팔고 미국은 채권을 팔아서 이때는 달러가 나가다가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다시 달러가 들어오는 구조가 돼요. 근데 트럼프가 가장 건들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어디죠? 무역수지예요.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특강? 이런 분위기로다가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몇 분 이렇게 모셔놓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돼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건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 루트로 저는 이게 지금 제일 고민스럽습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의 고민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드릴 이야기는 달러 환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아마 지난 60년, 8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달러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그 금융 시스템 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 거죠. 이게 만약에 변한다면, 근데 그게 만약에 변하는데 내가 고정관념 속에서만 살고 있다면 이 고정관념이 바뀔 수 있는 거에 대한 질문들은 계속해서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무엇보다 빠르게 변하는 이 금융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필살기도 얘기했지만 AI 소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 6개월간의 퍼포먼스가 40% 이상 차이 나요. 6개월 전부터 그렇게 반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빠르게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게 우리의 질문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조금은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거고 질문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기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될 거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러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이게 달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흐름이잖아요. 확 이렇게 바뀌지 않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바뀝니다.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오토바이는 운전을 하면 조금만 틀어도 방향이 확 바뀌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어떻죠? 큰 항공모함은 이렇게 바꾸면 천천히 움직인다. 처음엔 그래서 잘 몰라요. 지나고 나 있으면은 비행기는 여기 가고 있는데 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당장 나는 내일 뭔 주식을 사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데 그거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안 주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관심을 놓치면 비행기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 투자에 궁극적으로 조금 영향을 줄 것 같고 우리 투자의 태도도 뭔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달러가 바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거부터 그냥 가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지난 달러 지수의 그래프입니다. 제가 이렇게 박스권을 쳐놨으니까 딱 눈에 보이듯이 달러 지수는 지난 3, 4년 동안 이 박스권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달러가 변한 건 아닌 거죠. 다만 이 박스권이 이탈한다면 그러면 이제 최소한 시계열이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긴 시계열까지도 해서 달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이 그래프를 딱 보여드린 이유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달러가 여기서 이렇게 툭 떨어지면 뭔가 되게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가시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그래프부터 보여드리는 겁니다. 관세 때문에 난리가 나서 달러가 약세였잖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사실은 그러려니 하는 수준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박스권을 내리게 되면 이탈하게 되면 그럼 이제 고민의 포인트가 생겨진다. 그러니 우리는 이때 질문을 던질 이유가
충분하다. 고민해 볼 이유가 충분하다. 요것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달러의 지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 글로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글로벌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게 실질적인 달러의 지위입니다. 기축통화이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달러는 스마일 곡선이라는 곡선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스마일 곡선이 생겨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달러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달러가 올라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달러가 절상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달러의 가치가 약한데, 그럼 언제 달러가 강하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 좋은데 미국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그때 달러가 셉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이 너무 위험할 때, 위험 자산에서 극도로 회피될 때, 모든 자산이 위험하다고 여겨질 때 달러가 강해집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부자들이 금고를 열면 딱 뭐가 있나요? 금괴가 있고 현금이 있죠. 근데 그 현금이 원인가요? 달러인가요? 달러죠. 거기에 금괴가 있고 달러가 있는 건 달러가 기축통화이자 안전자산인 거고, 그 재벌이나 부자는 이 스마일 곡선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면 달러가 언제 강세일 때냐? 미국의 경기가 압도적일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위험해서 안전자산을 필요로 할 때, 그때 강세고, 그럼 달러가 언제 약세냐?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호황인데 미국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경기가 호황이지 않을 때,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미국 금융위기가 나고 전 세계의 경기를 끌어당긴 게 중국이었는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그때는 보면 달러가 약세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강력하게 올랐던 지수 500에서 1000의 박스권을 뚫고 2, 3년 만에 2500까지 스트레이트로 찍었던 바로 그 시기는 달러가 약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던 시기예요. 원달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장이 오른다는 반대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가장 강했던 시기에 외국인들은 3년 내내 주식을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사서 시장이 많이 오르고 막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외국인은 주식의 왕이야? 걔네들은 주식에서 안 물려? 외국인 따라하지 마. 그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인상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셀 때 그때 돈 못 먹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투자의 기준이 외국인이야.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아.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부정하죠. 이야기가 잠시 딴 데로 흘렀는데 이 스마일 곡선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 원론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해를 해주시고 이 기축통화 위험이 저는 막 이렇게 느껴졌단 말이죠. 야,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전달드려야 되지?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의도에서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것 같아. 현역에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되게 리스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메리츠 증권의 이승훈이라는 이코노미스트거든.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하다가 저랑 고민점이 딱 맞았는지 지난주에 헤게모니의 금이 가다 라는 자료를 60페이지짜리를 발간을 했어요. 저는 보면서 유력하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분의 논리를 일정 정도 차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의 논리를 일정 정도 차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 왜 말씀드리냐면 60페이지짜리 그 자료를 쓰느라고 엄청나게 논문도 많이 봤을 거고 고민도 되게 많이 했을 텐데 제가 그거 싹 해가지고 이거로 유튜브로 콘텐츠를 만든다? 이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이걸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글로 되면은 참고, 자료 출처 어디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달러가 기축통화이자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원론적인 공부를 한번 해봐요. 화폐란 뭐냐? 화폐의 기능이 뭐냐? 가치를 교환하는 교환의 매개 수단인 거죠. 또 하나는 회계의 단위입니다. 너 얼마 있어? 라고 하면 나 얼마 있어? 라고 하는 기본 단위. 우리가 거기다 대고 너 자산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금을 한 20온스 정도 갖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회계 단위라고 하니까 괜히 어려운데 그냥 우리가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 이게 또 화폐입니다. 또 하나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화폐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런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만 가지 화폐 중에서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전 세계 화폐의 기준이 되는, 어디서든 통용되는 그런 화폐인 거잖아요. 그럼 이 기축통화가 되는 조건은 뭘까? 요거를 이승훈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뢰, 유동성, 거래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우선 신뢰란 뭘까? 제가 써놓기도 했는데, 발권국, 이제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 이 나라는 브라질처럼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는 충분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 라는 신뢰가 있어야 기축통화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에서건 달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축통화가 돼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거래 네트워크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렵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동남아에 여행 가실 때 달러 가져가시죠. 그러니까 동남아로 화폐를 교환하기도 하지만 그거로 다 교환하지 않고 달러도 좀 가져가시잖아요. 원은 잘 안 가져가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이제 여행 가면 원화가 환전되는 환전소가 생기기는 했는데, 95년에 제가 배낭여행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G20이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통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여행 갈 때 항상 달러로 다 교환해서 이렇게 갔던 거였죠. 그래서 기축통화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발권국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유동성, 그리고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래 네트워크상의 우위, 절대적인 우위, 이것들을 갖고 있으면 기축통화가 됩니다. 즉, 기축통화는 이런 조건, 화폐에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기축통화에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야기, 달러는 기축통화였고 안전자산입니다. 기축통화가 가져야 되는 조건에 대해서 잠깐 봤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달러 위치는 어떤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뢰. 이 신뢰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이 나라가 그렇게 잘못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트럼프의 고관세, 뭐 미국 우선주의,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최근에 불거진 건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최악이거든요. 저는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최악의 상황인 것 같고, 어찌됐든 경기 침체 위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망할 것 같다, 이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조금은 걱정되는 포인트인데 라는 신뢰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유동성인데요. 이거는 사실 알게 모르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바뀌었던 게 2020년대 들어서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툭하면 금융 제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럼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탈락시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러시아는 달러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달러를 자꾸 못 쓰게 만들어요. 기축통화인데 다른 나라로 하여금 달러를 자꾸 못 쓰게 만들어요. 이거 사실은 유동성에 대한 훼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달러라는 기축통화라는 패권을 이용해서 자국 우선주의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다른 통화를 찾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동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은 달러를 미국이 계속해서 발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후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달러를 공급한다는 건 뭐냐면 당연히 미국 정부는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미국의 부채가 더 문제야 라고 하게 되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축통화의 입장에서는 지위가 흔들리는 부분이 되겠죠. 또 하나는 거래 네트워크 상에서도 현실 세계, 대면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압도적으로 달러의 지위가 높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의 세상을 가면 요새는 이제 달러보다 비트코인,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이 디지털 가상화폐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오프라인 세상이 아니라 이 디지털 세상이 생기면서 그쪽에서는 달러의 지위가 조금씩 약해진 거죠. 근데 요 내용들 모두 다가 신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8년부터 조금씩 전개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금씩 전개되고, 거래 네트워크도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온 게 이미 이제 상당히 오래됐으니까 조금씩 전개됐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앞에 잠깐 가다 보면 신뢰는 화폐 회계단일 수 있지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유동성도 사실은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 축소되고 있고, 유동성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거래 네트워크의 이점도 사라지다 보니 실제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저하되기 시작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달러의 지위인 것 같아요. 안전자산이 뭘까요? 안 물리는 게 안전자산일까요? 그럼 금 사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전자산이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보다 사라질 가능성이 적은 자산들, 그런 자산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건 결국은 안전자산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부를 달러로 갖고 있다는 건 내 달러의 가치는 좀처럼 훼손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데,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저하됐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달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인 안전자산으로의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그동안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전개되다가 이제 트럼프가 보다 더 급진적인 정책을 피면서 아까 맨 처음 봤던 박스권의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를 아주 빠른 시간 동안 내려오는 흐름까지를 만들었던 것 같고, 이제부터 포인트는 그러면 정말 궁극적인 변화가 나타나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변해왔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게 사실은 달러가 강세를 가게 되는 달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하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한테 수출을 하죠.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하죠.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하니 미국은 달러를 주는 게 되죠. 우리나라는 무역 수지가 어때야 돼요? 무조건 흑자나야 돼요. 우리나라 적자 나면 큰일 나요. 근데 미국은 무역 수지가 어떻죠? 적자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제학 뭐 이런 데서 많이 할 때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보통 망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이 왜 안 망했을까? 미국은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를 수요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앞서 가치 저장 수단, 안전자산이라는 기능 때문에 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금융 투자를 하는 거죠. 얘네는 물건을 팔고 미국은 채권을 팔아서, 그래서 이때는 달러가 나가다가 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다시 달러가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가장 건들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어디죠? 무역 수지예요. 사실 미국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달러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이 지금까지 전개됐던 현재의 세상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미국이 나 무역 적자 나는 거 싫은데? 이건 아닌데? 이걸 난 줄여야 될 것 같아. 물론 이유 있습니다. 무역 적자 폭이 너무 크면 부담스러운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난 무역 수지 적자 내는 거 싫어 라고 얘기하면 무역 상대국은 기본적으로 이쪽의 적자 폭이 줄어든다 라는 건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흑자 폭이 줄어든다. 얘네들의 흑자 폭이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 미국으로의 안전자산으로의 채권의 투자가 줄어들겠죠. 그럼 그 결과는, 이 리사이클의 결과는 달러가 약해지는 이유가 되겠죠. 이게 사실은 요 달러 리사이클이라는 게 결국 기축통화 시대에 전 세계의 시스템을 지탱시켜왔던 구조인데, 여기서 이거를 낮추겠다고 트럼프가 결정하는 순간 이 리사이클링에 훼손이 발생을 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될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 미국이 급격하게 뭔가 이제 확 변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와 신뢰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누려오다가 이게 조금씩 훼손되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다가 이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더 급진적으로 변함에 따라 기축통화로서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지위, 그 위치가 더 약해질 흐름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것 같아요.